나는 대한민국 경상도 어느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살아왔다. 30년 가까이 한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달렸다. 아내와는 언제부터인지 서로 말수가 줄었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았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누구도 나를 기다리지 않았고 하루하루 의미 없이 술로 시간을 보내며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던 나날들. 그때 우연히 유튜브에서 본 베트남 여행기 영상 한 편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푸른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논밭, 사람들의 순박한 웃음. 마치 어린 시절 내가 뛰놀던 고향 같았다. 결국 난 충동적으로 한 달짜리 베트남 여행을 예약했다. 처음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적응이 쉽지 않았다. 더위에 숨이 막혔고 언어는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현지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산골 마을 봉사 활동을 갔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작은 유목민 부족 마을이었고 그곳에서 한 노인의 생명을 구한 사건이 내 운명을 바꿔놨다. 벌목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인을 발견하고 급히 응급조치를 했다.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외국인이 자기네 어른을 살려줬다며 대단히 고마워했다. 그날 저녁 부족장인 탕마을의 루옹이 직접 나를 찾아왔다. 루옹은 덩치 큰 60대 남성이었고 고맙다며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그 집에서 세 딸을 처음 만났다. 첫째 리에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인이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깊고 맑은 눈망울, 긴 흑단 머릿결이 바람에 흩날릴 때면 마치 상과들, 자연이 그녀와 어우러지는 듯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미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다. 둘째 하나는 통통 튀는 성격에 어울리는 밝고 생기 넘치는 얼굴이었다. 갸름한 얼굴형에 오목조목 단정한 이목구비, 웃을 때마다 볼에 들어가는 보조개가 참 예뻤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다. 막내 미아는 막꽃이 피기 시작한 들국화 같았다. 맑고 깨끗한 피부에 해맑은 웃음, 조금 장난기가 많았지만 누구보다 정이 깊은 아이였다. 눈이 크고 반짝여서 마을 사람들은 별을 담은 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세 자매는 각자 다른 매력을 지녔지만 공통적으로 순수하고 맑은 성품, 따뜻한 마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을 특유의 정서를 그대로 품고 있었다. 며칠을 그 마을에서 지내며 나는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화려한 건물도 돈도 자동차도 없는 곳. 하지만 서로 돕고 웃으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탕 마을 사람들은 나를 형제라 불렀고 세 딸들은 나를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다. 그 인연은 점점 깊어져 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세 딸과 나는 특별한 정을 쌓게 됐다. 리에는 나에게 늘 차를 끓여주며 하루를 물었고 하나는 내 어깨를 주물러주며 지난날 이야기를 듣길 좋아했다. 막내 미아는 장난꾸러기였지만 누구보다 정이 깊었다. 나는 점점 그 마을이 그리고 세 자매가 내 가족처럼 느껴졌다. 함께 논두렁을 걷고 소를 몰고 별빛 아래서 노래를 부르며 한국에선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맛봤다. 그러던 어느 날 부족장 루옹이 말했다. 자네가 이 마을을 위해 해준 게 많아. 이제 자네를 우리 집 식구로 들이고 싶네. 나는 그 말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형식적인 의미의 가족 맺기 의식이 치러졌고 세 딸들과 나는 그날부터 한 지붕 아래 살게 됐다. 마을 전통에 따라 외부인을 가족으로 들이면 부족장 집의 딸들과 형제처럼 지내며 후손을 잇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다. 물론 강제는 아니었고 모두의 동의와 정서적 유대가 형성됐을 때만 가능했다. 나는 이미 세 자매와 깊은 정을 쌓은 터라 마을 사람들 역시 이 인연을 축복했다. 그렇게 세 자매와 나는 가족 같은 인연으로 매일을 보냈고 몇 해가 지나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다. 세 자매 모두 나의 씨앗으로 소중한 새 생명을 품게 된 것. 마을에서는 이를 축복의 징조라며 대대적인 축제를 열었다. 부족장 루옹은 눈시울을 붉히며 나에게 말했다. 자네는 이제 우리 마을의 큰 별일세. 그날 이후 나는 탕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논밭을 일구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국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던 시간들이 거짓말 같았다. 매일 아침 웃으며 뛰어오는 아이들의 발소리에 눈을 뜨고 세 자매의 따뜻한 차 한 잔에 하루를 시작하는 삶. 나는 그곳에서 두 번째 인생의 봄을 맞이한 셈이었다. 가끔 한국의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네. 남은 날 이곳에서 조용히 살다 가려고. 그 누구도 나를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들 행복하게 살아라 며 응원해 주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른 어느 날 대대로 내려오는 탕마을의 비밀스러운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다며 마을 어른들이 날 조용히 불렀다. 부족장 루옹은 오래된 나무무늬 삐걱이는 작은 방으로 날 안내했고 그곳엔 오래된 문양이 새겨진 두루마리와 낡은 목각 인형들이 있었다. 루옹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는 우리 마을에 큰 복을 가져다 준 사람일세. 우리 조상들의 전설에 따르면
마을의 외지인이 찾아와 부족장의 딸과 인연 맺어서 그 인연으로 아이가 태어날 경우 마을의 모든 가정은 그 외지인의 핏줄을 나눠야 부족의 평화와 풍요가 유지된다고 전해져 왔지.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루옹은 매우 진지했다. 오랜 옛날 마을이 전염병과 가뭄으로 고통받던 시절 한 외지인이 찾아와 부족장의 딸과 인연을 맺고 아이를 낳았네. 그때부터 마을에 다시 비가 오고 땅이 기름져졌다네. 그 외지인의 아이를 마을 여자들이 각 가정마다 한 명씩 낳아 부족의 피를 섞으며 번성하게 됐지. 나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그들의 전통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탁 마을 사람들에게 이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을의 운명과도 같은 신앙이었다. 며칠 뒤 마을의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전통을 다시 잇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물론 강요나 억지는 아니었고 모든 마을 여인들의 동의와 축복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마을 여자들은 마치 제사를 지내듯 순서대로 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고 이는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닌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신성한 의식으로 여겨졌다. 그날 밤 부족장 루옹이 조용히 말했다. 자네는 이제 우리 마을의 운명을 짊어진 사람이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게. 이곳에선 사랑이란 마을과 땅과 자연,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네. 그 말에 왠지 모를 따뜻함과 묘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한국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곳에선 사람과 사람, 삶과 자연이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가는구나 싶었다. 그 후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마을 곳곳에서 새 생명의 탄생 소식이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내게 큰 별이라 불렀고 각 가정마다 나와 인연을 맺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크나큰 축복으로 여겼다. 부족의 오래된 풍습 덕에 나는 마을의 모든 이와 한 가족 같은 인연을 맺게 됐고 그로 인해 마을은 이전보다 더 평화롭고 활기가 넘쳤다. 어느 날 밤 리엔이 내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이제 이 마을의 영혼이 되었어요. 우린 모두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며 당신의 아이들이 이 땅을 지키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낯선 땅에서 피어난 사랑과 인연 그리고 책임이 얼마나 묵직한 것인지 깨달았다. 한국에서 외로웠던 그 시간들이 이곳에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려주는 듯했다. 지금도 탁마을에서는 밤이면 별빛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여인들은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며 내가 지어준 한국 이름을 부르며 노래를 부른다. 나는 여전히 그곳에서 논밭을 일구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부족의 전통을 지켜가는 한 사람으로 남아있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나는 더 이상 외지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가족이라 불렀고 나는 그곳에서 진정한 두 번째 인생의 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밤하늘의 별을 보며 행복의 의미를 되새긴다.